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문제탐구 임지입니다. 매일 학교에서 보다가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네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좀 버퍼링이 있어도 이해해 주실 거죠? 벌써 두 번째 녹화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제탐구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범위가 1, 2, 3단원 전체인 거 아시죠? 지난 시험 범위까지 포함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프린트 받으셨던 것들 그리고 교과서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각 선생님들이 잘 다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교과서 프린트 꼼꼼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이번 수업은 3단원 학교폭력을 공부하면서 나누어 드린 프린트 두 번째 장의 보충 수업입니다. 1학기 때 우리가 배운 탐구 절차, 자료 수집 방법을 너무 간략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라도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회문제의 탐구 절차 기억나시나요? 사회문제의 탐구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양적 연구 절차와 질적 연구 절차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겠죠. 그럼 각 연구 방법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가 겪는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 현상들을 연구하려고 하는지 함께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세상은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가요?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가요? 네, 정치 철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연구하죠. 그리고 미학이나 철학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볼 수도 있고요. 추한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사회학의 기능론과 갈등론을 보면 기능론에서는 사회가 모두에게 공정한 곳이라고 가정을 하고 갈등론에서는 기득권에 의해서 피지배층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현상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또 단순하게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재미있는 세계일 수도 있고 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세계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과학의 탐구 방법론에서는 인간이 사는 세상과 자연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둘로 나누어 바라보는데요. 자, 먼저 인간이 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사회와 자연 세계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인간이 사는 사회와 자연 세계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그르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연구를 하는 방법, 그 연구의 절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자, 이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이 같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 그리고 자연을 연구하는 방법을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방법론적 이론론, 실증주의적 전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실증주의의 전통은 사회학의 아버지 꽁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회학을 처음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 꽁트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요,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세상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혁명의 시기였습니다. 꽁트는 그런 사회의 모습에 자극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그 방법을 인간이 사는 사회에
사회에도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도 적용해서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사회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회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때,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꽁트의 이런 생각 덕분에 사회학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식물이나 동물처럼 어떤 가치관, 의도, 의미, 도덕적인 관념 없이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원인이 있어도 그 과정에서 개입된 사람들의 판단, 가치 판단, 생각, 도덕 관념, 의도, 의미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사회학의 실증주의적인 전통을 비판하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선긋기를 시도한 인물이 바로 막스 베버입니다. 베버의 사회학 연구를 우리는 이해 사회학이라고도 합니다. 측정이나 분석보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이해를 주장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다른 식물이나 동물, 자연의 것들과 달리 의미나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의 각각 다른 맥락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같은 행동이라도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실증 사회학을 비판하게 되죠. 자, 진짜 인간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선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깊이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새로운 생각은 사회학을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주었고 사회학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인간도 의미와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 연구자의 주관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데 개입돼서 우리가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한 사회를 왜곡시키고 그것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꽁트의 생각은 양적 연구 방법으로 베버의 생각은 그렇죠. 질적 연구 방법으로 각각 발전되어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각각의 연구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는 계량화와 측정을 목표로 합니다. 인간 사회의 현상에서 감정이나 가치는 완전히 배제하고 숫자로 세상을 치환해서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한 뒤에 일반화된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죠. 양적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 주제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죠? 가설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합니다. 네 번째, 설계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로 분석하는 단계죠. 자, 마지막으로 처음 설정했던 가설이 맞는지 가설을 검증하고 그것이 맞다면 이 세상에 다시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각 단계 중에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다르게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을 입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가설이란 무엇이었죠? 네, 가설은 독립변인한다면 종속변인 할 것이다의 형태로 표현되는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자, 가설이란 이론이 옳다고 할 때 실제 세계로부터 관찰될 수 있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2개 이상의 변수 또는 어떤 현상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그러니까 인과관계와 그 방향성이 뚜렷한 형태로 서술한 잠정적인 진술, 잠정적인 결론의 형태입니다. 자, 좋은 가설의 평가 기준 4가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수행평가로 열심히 하셨던 것들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인데요.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과 조사 대상, 그러니까 표본을 선정하게 되죠.
양적 자료의 수집 방법에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습니다. 질문지법은 서베이, 사회조사라고도 부르죠. 조사 주제에 부합하도록 미리 구조화해 놓은 질문지를 다수의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똑같은 언어로 자료를 수집하는 양적 연구의 질문지법과 질적 연구의 면접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질적 연구의 면접법이 조금 더 유연하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 미리 구조화해 놓는다고 했죠. 처음에 설정한 그 가설이 맞는지 입증하는 것이 양적 연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질문지법은 질문지들을 미리 구조화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여러분이 듣게 되겠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실제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면접법은 미리 질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즉흥적으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구자가 즉흥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실험법이 있는데요. 실험법은 독립변인 외에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인들을 먼저 통제를 한 다음에 실험 집단에게만 독립 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하고 통제 집단에는 독립 변인을 처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종속 변인의 결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실험법이죠. 자, 질문지법과 실험법 모두 구조화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해서 숫자로 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들은 자료 조사 방법들은 일반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는 게 중요하고 또 연구 대상인 표본이 실제 세계의 사람들을 잘 대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돌리거나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연구를 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숫자로 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니까 더 깔끔하게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을 사회에 일반화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사회에서는 다양한 외부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만의 관계를 가지고 연구를 한 이런 양적 연구의 결론을 실제 세계에 다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질적 연구는 이렇게 맥락을 벗어난 양적 연구 방법을 비판을 하고 맥락을 고려해서 그 맥락 속에서 공감적인 이해와 해석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화된 법칙을 찾기보다 각 현상의 맥락 속에서 그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초점을 두죠. 질적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연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사이에 뭐가 빠져있죠? 양적 연구와 달리 가설을 설정하지 않죠. 그 다음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데요. 이 자료 수집과 해석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해석을 통해서 다시 수집할 자료를 판단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또 해석하고 또 다음번엔 이런 자료, 다음 질문에선 이런 자료 수집해야지. 이렇게 연구자가 즉흥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각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 보도록 하죠. 자, 자료 수집 방법은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참여 관찰법과 면접법이 있습니다. 참여 관찰법은 조사 대상자의 일상 세계에 실제로 연구자가 참여해서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주로 현지 조사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연구할 때 참여 관찰법을 많이 쓰죠. 다음에 두 번째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와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네, 질문지법처럼 미리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자료의 수집과 해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죠. 네, 이번 대답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을 즉흥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참여 관찰과 면접법은 이런 즉흥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연구자를 훈련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뿐만 아니라 참여 관찰과 면접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보다는 더 오랫동안 더 밀접하게 연구 대상자들을 접촉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에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연구자의 감정이나 가치와 같은 주관이 개입되기도 쉬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질적 연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자, 이렇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까지 간단하게 비교해 봤는데요. 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바라본 경험이 여러분이 사회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언젠가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식사 잘 챙기시고 틈틈이 스트레칭 하시고요.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 그만하고 진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